안녕하십니까. 최복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명제에서 얻은 삶의 키워드, 여전히 겸손과 인내. 자꾸 제가 반복하는데, 여기서 겸손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굉장히 그 자기 예의가 밝고 뭐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거만하지 않고 이런 거하고 좀 다른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자신을 낮추면서 자기한테 기회가 올 때까지 이 기다린다, 인내, 그거와 결합된 그런 의미의 겸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겸손하면은 남한테 뒤지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 있죠. 바로 도쿠가와 이에야스, 대망이라는 소설의 주인공이죠. 물론 뭐 이 친구들이 당시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랑 뭐 도쿠가와 이에야스 전부 그 임진왜란때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의 지도자들이라서 뭐 우리로서 보면은 뭐 이쁜 사람은 아닌데, 그건 그거고,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개인 삶에서 우리가 또 배울 점이 있으면 좀 배워보자, 그런 의미에서지, 제가 개인적으로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존경하거나 존중하지는 않습니다. 이놈들은 아주 제거를 해야 될 놈들이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아마 이순신 장군보다 2살인가 많든가 그래요. 근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태어났을 때 아주 작은 이제 그 당시 일본은 뭡니까, 이렇게 여러 다이묘들이, 여러 성주들이 군웅 활거하고 있었잖아요. 황제가 있긴 했지만. 그런데 그 작은 어떤 성의 성주 아들이었는데, 그 당시 이제 오다 노부나가가 굉장히 이제 일본에서 치고 올라올 때죠. 인질로 잡혀갑니다. 6살 때. 인질로 잡혀가가지고 20살 때까지 14년을 인질로 잡혀 있었죠. 그러다가 20살 때 이제 자기 원래 성으로 돌아와서 영주가 됩니다. 근데 굉장히 약체 세력이었어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그런데 이제 점점 이제 거기서 세력을 키워나갔을 때, 이 오다 노부나, 그러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 장남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부인이 이 역모죄에 걸립니다.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가 지시를 하죠. 2 사람을 죽이라고.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눈물을 머금고 장남을 할복을 시킵니다. 그리고 부인도 처형을 하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뭐 그때나 지금이나 뭐 자기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은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때 사람들이라고 해서 뭐 지금처럼 자식을 덜 사랑하거나 그런 건 없었을 거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자기 장남을 할복시키고 부인을 죽일 때는 얼마나 오다 노부나가에 대한 그게 컸겠습니까? 그렇지만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꾹 참죠. 나중에 오다가 죽고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권을 장악했을 때도 어머니를 인질로 보내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쪽에. 그러면서 바짝 엎드리면서 계속 자기 실력을 기릅니다. 그때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키는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당시 이제 에도 쪽에 치우쳐 사실 그때로 치면은 도쿠가가 있는 에도 쪽은 변두리죠. 그래서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들다 막 핑계 대서 적극적으로 임진왜란에 참전하는 걸 피하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그래서 실력을 기릅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그 여파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으면서 임진왜란이 끝나죠. 그 명량해전, 노량해전 그때가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철수령이 내려져서 철수하다가 이제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시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1600년에 그러니까 1598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2년 후인 1600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가문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쪽하고 맞붙은 세기가라 전투가 열립니다. 거기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결국 이기죠. 이겨가지고 1603년 이때 이제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쇼군으로 이제 그 등극을 합니다. 천황 바로 이제 천황은 명목적인 그 존재고 실제 일본 그 섬을 지배하는 실력자로 쇼군이었죠. 쇼군으로 등극을 한 게 1603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60세 때입니다. 그러니까 14살, 6살 때 인질로 잡혀가서 14년을 인질로 있다가 20살에 약체 용지로 등극해서 43년 동안 실력을 길러서 63세에 쇼군으로 등극을 하는데 아까도 이전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63세면 지금으로 치면 63, 18, 70, 80세 정도는 됐다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80세 때까지 자기 시대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낮추고 있다가 이제 때가 됐다 싶을 때, 기회가 왔다 싶을 때 그 기회를 잡았다. 그래가지고 1603년부터 1867년 메이지 유신이 일어날 때까지 264년 동안 일본 열도를 도쿠가와 이에야스 가문이 지배를 하죠. 에도 막부라고 합니다. 도쿠가와 막부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견세가 울지 않으면 오다 노부나가는 죽여버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어떻게든 울게 만들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울 때까지 기다린다. 그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 별명이 두꺼비다. 가만히 눈만 끔뻑끔뻑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삶에서 우리가 인내, 겸손을 또 배울 수 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꼭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당신 그렇게 이전에 사마이 중달도 그렇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그렇고 그렇게 인내하고 해서 뜻을 이루고 그런 사람들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당신은 지금 뭐냐? 당신 뭐 이룬 거 있느냐? 아니 그렇게 배웠으면 뭔가 이뤘어야 되는 거 아니냐? 나라를 하나 건국을 했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저기 도지사라도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그렇게 답을 하죠. 아니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80세고 저기 사마이 중달이 90세였는데 아직 그때까지 가려면 20년, 30년 남아 있습니다. 10년이면은 강산이 변하는데 지금 20년, 30년이면 앞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는 제 때가 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력을 기르면서. 뭔 실력을 기르요? 이렇게 책을 열심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책을 보다 보면 언젠가 제 길을 만나게 될 겁니다. 제가 처음에 서평을 쓰기 시작했을 때 이유가 있습니다. 내 글을 쓰고 싶은데 뭘 쓸까? 나는 문학을 전공하지 않았는데 내가 소설을 쓴다고 덤비는 것도 맞지 않다. 시를 쓰겠다고 덤비는 것도 맞지 않다. 서평, 그거 좋겠다. 그래서 서평을 쓰기 시작했는데 한 3년 쓰니까 참 지겹더라고요. 열심히 써도 뭐 책이 내가 서평을 쓴다 해서 책이 더 팔리는 것도 아니고 또 갈수록 독서 인구가 줄어들고 맥이 빠져가지고 제가 존경하는 모 출판사 선배를 만나서 그만 쓸까 봐요 했더니 그 선배도 굉장히 출판업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출판계가 하루에 500개, 출판사가 500개 생기고 500개 망하는 곳이 그곳이라고 하는데 500개는 과장인가? 하루에 50개 생기고 50개 망한다든가 하여튼 그렇게 출판 진입 장벽이 낮은데
거기서 굉장히 그 성공하기 어려운데 성공한 선배인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개입하지 마. 사람 일 개입하지 마. 사람 일 개입한 대로 안 돼. 개입하지 말고 뭘 네가 앞으로 뭘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지 하고 설계하지 마. 설계하는 대로 안 돼. 대신 네가 지금 하고 있는 하고 싶은 일, 하고 있는 일, 그 목표가 있으면 그냥 해. 뚜벅뚜벅 가. 뚜벅뚜벅 해 가다 보면 세상이 너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길을 만나게 된다. 야, 제가 그 말 듣고 좋더라고요. 아, 정말입니까, 선배님? 확실하게 얘기하십시오. 나 지금 여기 지금 서평을 가까마까 하는데 진짜 제 길을 만납니까? 보장할 수 있습니까? 아, 보장할 수 있다. 내가 너보다 세상을 더 살았는데 보장할 수 있다. 열심히 가다 보면 반드시 세상이 당신을 위해 만들어 놓은 길을 만난다. 그건 나중에 제가 다음 상강 때 연금술사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온 우주, 네가 간절히 원하면, 뭔가를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나서서 너를 도울 것이다. 그게 연금술사에 있거든요. 네. 그 출판사 선배도 그 말을 한 거죠. 열심히 네 길을 가다 보면 세상이 만들어 놓은 너의 길을 만날 것이다. 근데 앞으로 20년, 30년 남았는데 제 길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는 감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저보고 이렇게 책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불러준 것도 이것 하나의 길을 만난 거예요. 이거 아무나 부릅니까? 아무나 불러서 여기 와서 이렇게 강의합니까? 아무나 불러요? 그렇죠? 굉장히 부르기 어려운 사람들 부르잖아요. 저도 없는 시간 쪼개서 여기 왔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제 독후가 이에야스는 그렇게 인내의 화신이다. 독후가 이에야스도 유언을 남겼는데 이게 전문은 아니에요. 전문은 이거보다 좀 더 깁니다. 이 파워포인트 하다 보니까 좀 줄였어요, 제가. 눈으로 읽으십시오. 근데 마지막 줄 보십시오. 풀잎 위에 이슬 무거우면 떨어지기 마련이다. 저는 이거 문장으로 봤을 때 이슬도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풀잎 위에 이슬도 무거우면 떨어지기 마련이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겸손해라. 까불지 마라. 자만하지 마라. 오만하지 마라. 거만하지 마라. 관우처럼 하지 마라. 그러면 떨어진다. 풀잎 위에 이슬도 무거우면 떨어지는데 관우처럼 그렇게 어디 범의 자식을 동호이 개한테 주겠느냐 이딴 식으로나 사신한테 해가지고 되겠냐 말이죠. 풀잎 위에 이슬도 무거우면 떨어진다. 겸손하게 때를 기다리자. 나이 70이 되든 80이 되든 기회는 온다. 그거를 우리는 독후가 이에야스에서 교훈으로 배울 수 있죠. 난중일기는 이거 실제 제가 지금 읽은 책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쓴 일기가 난중일기인데 이거 제가 실제로 이거 강의할 때 사진자료 쓰려고 일부러 쇼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이거 실제 지금 제가 이렇게 읽고 있는 난중일기입니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난중일기를. 사방대 색칠 빡빡빡 돼 있습니다. 실제 읽은 책을 가져왔는데, 실제 읽은 책인데, 자, 이건 눈으로 보십시오. 이게 지금 난중일기 중에 이 16일이 9월 16일인가 헷갈리는데, 이게 지금 명량 대첩 하루 16일이 명량 대첩이 일어난 날이거든요. 아마 9월 1597년 9월 16일입니다. 막다 이른 아침에 망을 보던 자가 와서 보고 가기를. 이게 지금 16일 명량 대첩 일기 시작입니다. 앞에 일기가 15일 일기일 건데 이게 이제 명량 대첩을 하루 앞두고 이순신 장군이 부하들한테 진짜 이런 말을 해요. 난중일기를 보면 병법의 일기를 죽으려 하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는다. 이게 아까 치지 이지 이후생 아까 가정이가 손자병법 잘못했다가 망가진 이야기에서 나왔죠. 사즉 필생이 바로
얘기를 합니다. 사직필생을 이순신 장군이 여기서.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1000명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이거를 못해가지고 신립장군이 조령을 지켰어야 되는데, 조령을 잘 막으면 일본 애군이 그렇게 빨리 한양을 접수를 못했을 텐데, 두만강 쪽에서 기병전에서 이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양반이 충주 탕금대에다가 배수진을 쳐서 거기서 기병전으로 이겨야 되겠다 했다가 완전히 참패를 해버린 거잖아요. 그게 바로 손자병법을 책으로만 적용하면 그렇다니까요. 사직필생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닌데, 어쨌든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난중일기에 보면 실제로 사즉필생, 생즉필사 말씀을 하시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16일 일기는 눈으로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었던 그 이순신 장군, 아니야, 네가 지금 가면 어디로 가겠느냐, 내 손에 죽고 싶으냐 하는 게 여기 문장이 나옵니다. 아니야, 군법에 죽고 싶으냐, 도망간다고 어디서 살 것이냐 중간에 있잖아요. 이거 이순신 장군 난중일기를 번역해 놓은 거예요. 난중일기가 그냥 일기니까 재미가 없겠지 하시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난중일기 하루하루 일기가 다시 하나의 역사예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다시 징비록, 세미록, 이런 책들, 선조실록 하면서 그 당시 역사 하나하나 확인해 가고 이렇게 읽다 보면요, 난중일기 이거 제대로 읽는데 1년이 걸린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쪽지가 붙고 많은 줄들을 치게 되는 겁니다. 난중일기가. 그러니까 난중일기 그냥 전쟁 때 쓴 일기인데 재미있어? 그래갖고 재미없을 것 같다고 안 읽는 분들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죠. 난중일기처럼 재밌는 책이 없어요. 임진왜란 역사를.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말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난중일기를 읽어보면. 김훈 소설가가 칼의 노래 소설 썼죠. 그 칼의 노래 문체가 굉장히 강결 명료해요. 그 문체가 어디서 왔냐 그러면 이순신 장군 난중일기 문체에서 옵니다. 그건 제 생각이 그런 것 같습니다. 김훈 씨한테 물어보지는 못했으니까. 근데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 문장을 보면 물론 전쟁 중에 바쁘니까 그랬을 수도 있지만 무슨 쓸데없는 형용사, 부사 일체 없습니다. 정말 무장, 장군, 무인이 쓴 글 많습니다. 강렬하고 명료합니다. 누구누구가 도망갔다 잡혀왔다, 뱄다. 이런 식이에요. 죽일까 살릴까 고민하다가 어쩌고저쩌고 한데 이런 거 없습니다. 뱄다. 해서 어쨌다. 뵐 것을 지시했다. 그래서 굉장히 문장에서도 간결하게 쓰는 문장을 난중일기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꾸 지금 이순신 장군 난중일기 얘기하다가 옆으로 좀 살짝 지금 빠졌는데, 이순신 장군 얘기를 하면은 제가 하나 시간 다 되기 전에 꼭 말씀드릴 게 하나가 있는 게 300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300.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그리스 스파르타, 아테네하고 스파르타, 그리스를 밀고 들어왔을 때 100만 대군인가 그런다고 하는데 말이 100만 대군이지. 어마무시한 대군인데 100만 대군인가가 그러니까 육군과 수군이 한꺼번에 몰려왔을 때 스파르타의 이제 스파르타의 한 왕 중에 레오다니스라는 왕이 300명 전사를 이끌고 가는 곳이 있습니다. 테르모필라이 협곡이라고 지금도 관광지로 있죠. 이제 그리스 쪽으로 넘어가려면 그 산맥을 지금 이란 쪽에서 이렇게 산맥을 넘어야 되는데 그 협곡이 테르모필리아, 말이 좀 꼬입니다. 이 어려운 애국어라서. 테르모필라이 협곡. 거기는 300명이 지켜도 워낙 좁고 험하고 급경사기 때문에
100만 대군이 아니라 1000만 대군이라도 지킬 수 있다. 이게 아까 이순신 장군이 이 말씀을 하시죠.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1000명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게 사실은 여기 300이라는 영화가 그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누굽니까? 레오다니스가 300명을 끌고 협곡에서 전투를 하다가 다 죽죠, 거기서. 다 죽는 영화가 300인데, 300명이라고 그래서. 그때, 크세르크세스,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 사자를 보내죠. 레오다니스한테. 야, 살려줄게. 살려줄 테니까 무기랑 버리고, 나와라. 니네 무기 다 버리고 내놓고 나와. 그럼 살려줄게 했더니, 레오다니스가 그때 몰론 나베라고 했죠. 몰론 나베. 몰론 나베가 그리스 말이라는데 저는 그리스어 못합니다. 몰론 나베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와서 가져가라. 그런 뜻이랍니다. 야, 네가 와서 우리 무기 다 가져가. 그거는 결사항전을 하겠다는 뜻이죠. 그 몰론 나베가 임진왜란때 엄청 우리나라, 그러니까 몰론 나베 이게 그리스 하고 페르시아 전쟁에서만 있었던 건 있어서 이렇게 몰론 나베가 사실 좀 유명하거든요. 이 일화가 레오다니스 얘기가. 그래서 300이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근데 임진왜란 때 우리가 이순신 장군만 아는데 이순신 장군만큼 대단한 사람이 육지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권율 장군 아닙니다. 권율은 권율은 문신 출신이죠. 바다에는 이순신, 땅에는 황진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이 장군이 김성이라고 일본으로 수신사로 갔다 와서 일본 침략을 예상해서 200명 정도 군사를 화순 동복 현감으로 있으면서 200명 정도 군사를 계속 훈련을 시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예군들이 우리 병창기지 역할을 했던 호남을 공략하기 위해서 전주를 치려고 했을 때, 전주를 치려면 지금 진안에서 전주로 넘어가는 웅치, 곰티제라고 합니다. 웅치가 있고, 충청도 금산 쪽에서 전주로 넘어오는 국도 17번 쪽 이치, 배티현이라고 하죠. 배티제. 대륜산 쪽으로 이렇게 멋진 길이 있습니다. 거기를 넘어야 되는 이치가 있는데, 거기가 협곡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테르모필라의 협곡하고 똑같이 웅치 이치가 굉장히 험해요. 그래서 바로 거기에 우리 황진 장군, 황진 장군이, 웅치 때는 이제 물론 황진 장군은 남원 쪽에 가 있었지만, 웅치 대첩에서 처음으로 웅치 대첩을 지킨 사람이 1000명입니다. 일방어선이 의병장 환병 200명, 황박이가 200명, 이방어선 500명, 삼방어선 300명. 3방어선이 바로 꼭대기죠. 거기서 무너집니다. 예, 거기서 웅치가 무너지는데, 300명이 다 죽죠, 거기서. 그래서 우리도 몰론 나베가 있습니다. 항복하라 그랬을 때, 김제 군수 정담이 웅치 꼭대기를 지키고 있다가 와서 가져가라고 합니다. 와서 가져가. 우리는 다 결사항전에서 다 죽죠. 그거를 이제 황진 장군이 남원에서 급히 올라와서 기습을 해가지고 다시 금산 쪽으로 쫓아냅니다. 일본군을. 그 다음에 이치라고 다시 일본군이 이치를 넘어서 전주를 접수하려고 했을 때, 그때도 1방어선, 2방어선, 3방어선 그렇게 해서 황진 장군이 진두지휘를 하죠. 그래가지고 그때는 안 집니다. 왜군을 물리치죠. 그렇게 해서 호남을 지켜냅니다. 그러고 나서 1차 진주 대첩을 김천일 장군이, 예군이 진주성을 함락을 못했죠. 그래서 1년 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진주성 작살내라. 이제 휴전협정이 막 되고 있을 때, 명나라랑. 진주성 작살내고 호남 다 쓸어라. 명령을 내려서 다시 또 10만 대군이 벌떼처럼 진주성으로 몰려들 때,
정부에서 조정에서는 야 싸우지 마라 지금 휴전 협정 중이니까 대충 그냥 후퇴해버려라. 전라도 쪽만 지켜라. 근데 그때 제가 아까 김시민 1차는 김시민 장군 이제 2차 다시 이렇게 진주 대첩이 이렇게 진주를 했을 때 그래서 이제 권율 장군이랑 의병장 곽재우 이런 사람들은 후퇴를 그러니까 안 들어갑니다. 진주성 포기하자. 근데 그때 의병장 김천일이 진주가 무너지면 호남이 먹힌다. 그러니 진주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진주성으로 꾸역꾸역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의병장 김천일, 그 다음에 그 당시는 이제 충청병사, 충청도 뭐 총사령관 정도 됐겠죠. 황진 장군. 안 가도 되는데, 황진 장군. 경상우병사 최경혜.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군사 6,000명 정도 하고 10만 대군하고 해봅니다. 그래서 다 죽잖아요, 거기서. 다 죽습니다. 나중에 최경혜, 뭐 김치전일 이런 분들 자결하고, 황진 장군이 그때 총사령관 수성장을 맡죠. 그 전쟁을 총지휘하는 황진 장군이 중간에 총탄에 돌아가시고. 이게 최근에 책이 나온 게 임진무쌍 황진이라는 김동진 씨 소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황진 장군을 대부분 모릅니다. 우리가 임진왜란 그러면 이순신, 권율, 뭐 이런 곽재우 뭐 이렇게만 알지, 김덕령 뭐 이렇게만 알지 황진 장군이 있었다는 걸 모르는데 임진무쌍 황진이라는 소설을 보시면 몰론 나베 와서 가자거라 이치 웅치 전투의 드라마틱한 6,000명이 죽어가는 장면들이 임진무쌍 황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난중일기 임진왜란 역사에도 몰론 나베가 숱하게 깔려 있다는 거, 그거를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삶의 키워드 난중일기에서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이순신 장군의 그 치밀한 준비, 23년승을 할 때에는 항상 이기는 싸움을 준비하는 그게 난중일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의 겸손. 이순신 장군이 언제 한번 잘난 척 했답니까? 이순신 장군이 선조한테 잘난 척 안 했잖아요. 오늘 또 괜히 임진무쌍 황진 얘기하다가 이상하게 빠졌는데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강의 때는 이제 제가 주섬주섬 여러분들께 인내와 겸손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명저들을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